플라즈마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플라즈마라는 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고체, 그 다음에 액체, 기체, 그 다음이 플라즈마 제4의 어떤 원소의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얼음에다가 에너지를 가하면 물이 되죠. 그리고 물에다 에너지를 더하면 기체가 되죠. 거기다가 더 엄청난 에너지를 가하면 플라즈마가 된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플라즈마는 의료 쪽에서는 여러 영역에서 쓰고 있습니다. 모바일 트리트먼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메틱도 있고, 안티에이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에 꽤 써요. 알고 보면 임플란트의 어떤, 이 치과용 임플란트의 표면 처리, 그게 저쪽으로 건너가면 정형외과에서는, 관절이나 이런 부분. 이미 플라즈마에서는 전용 그 부분을 마련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우리 치과니까 임플란트에서 플라즈마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표면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표면. 자, 이 표면이라는 부분에서 임플란트가 끊임없이 진화를 해왔어요.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하는 임플란트의 표면 처리 방법은 크게 나는 이렇게 두 가지라는 에딕티브와 서브스트랙티브. 에딕티브가 뭐냐? 뭔가를 더하는 거야. 더하다. 왜 어딕티브냐? 항상 그랬어. 임플란트가 브레네마기 임플란트를 만들고 3I가 뭘 했냐면 HA 코팅을 해서 나왔다. 뭔가를 임플란트 순수 표면 위에다 뭔가를 입히려고 했어요. 그래서 HA 코팅을 했죠. HA 코팅은 굉장히 높은 이 코팅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짓들을 할까요? 표면적을 넓히려는 노력이에요. 표면적을 넓히면 많이 들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알게 된 게 서브스트랙티브, 뭔가를 긁어내는 거예요. 긁어내는 거. 자, 첫 번째 쉬운 방법, 샌드 치면 돼요. 샌드를 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옛날에 초기에 뭘로 쳤냐면, 여기 기공소에 쓰는 알루미늄 옥사이드, 알루미늄 가루를 갖다가 굉장히 센 바람으로 집어 던지면 임플란트가 깎이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임플란트가 너무 단단하면 안 돼. 그레이드 5 안 돼. 그레이드 4까지. 그래서 샌드를 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뭐가 문제가 돼? 샌드 친 알갱이가 거기에 박혀 있는 거야, 임플란트 표면에. 그래서 그거 갖고 또 시비가 걸린 거예요, 딴 쪽에서는. 그러니까 뭘 했냐? 산부식을 시켜서 그 가루를 빼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황산과 염산을 섞어서 따뜻한 90도 정도의 물에서 이거를 넣었다가 빼니까 알루미늄 원래는 샌드친 가루를 뽑으려고 하다 보니 표면이 너무나 거치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표면적이 증가된다. 그래서 SLA가 개발이 된 거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일 중에 SLA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SLA가 대부분의 임플란트예요. 향후 제가 보장컨대 향후 20년간은 SLA가 세상을 지배할 거예요. 왜? SLA가 어떻게 만들어요? 일단은 샌드를 쳐요. 라디그리, 알루미나, 블라스팅이 샌드 치는 거예요. 이게 맞은 알갱이 때리고, 그 다음에 듀얼 엑시드 에칭, 황산과 염산을 섞어서 요렇게 90도 정도. 이거는 이제 회사의 노하우예요. 이제 덴티스트도 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고.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쉬워요. 그러다 보니 낮은 가격에 아까 HA 코팅을 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도 아니고 그냥 샌드 한번 치고 산부식에게 넣었다 빼면은 되게 좋은 표면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만들어내니까 이게 어렵냐? 아니야,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 우리 오스템이나 덴티스 같은 큰 회사나 아니면 이 주변에도 내가 아는 회사가 있는데 작은 회사나 다 전력이 동등해진 거예요. 똑같은 SLA를 생산해. 우리나라의 임플란트 회사가 60개입니다. 그 중에서 SLA를 생산하는 회사가 거의 3분의 1 정도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안 되면 해주는 데다 보내서 해오면 돼요. 우리나라가 SLA 생산 여건이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당분간은 세상을 지배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자 미국이나 북한이나 똑같이 핵을 가졌어. 그럼 핵전쟁을 하기로 하면 똑같잖아요. 그럼 뭔가 비대칭 전력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SLA의 단점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찾기 시작을 했죠.
이게 처음으로 SLA를 개발했을 때예요. 한쪽은 SLA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요. 한쪽은 이걸 턴드 서페이스라고 하는데, 턴드 서페이스란 말은 원래는 이게 스무스 서페이스, 반질반질한 티타늄 표면이야. 저게 왜 어떻게 임플란트하고 붙느냐? 저 수련 받을 때 처음 씌운 게 저 브레네막 마크 2였는데 잘 붙어요. 근데 상악은 6개월, 하악은 3개월 꼭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실패 확률도 조금 더 높아. 그 당시에 이 논문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세계 1위 업체는 누구였느냐? 브레네막이었어요. 브레네막이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제 맨날 까이는 거예요. 왜? ITI는 그때는 스트라우만이 아니고 ITI였는데, ITI는 이렇게 원 스테이지를 만들고, 브레네막은 투 스테이지, 커버스쿨이 있고 잠궈놨다 세카노피를 하는 투 스테이지를 만들었는데 맨날 까이고 뭐 이런 임플란트를 했는데, 얘네들이 뭘 개발했냐면 SLA를 개발한 처음으로. 그래서 SLA라는 걸 개발을 하고, 우리는 얘네와 완전히 달라. 자, 뭘 얘기를 하냐면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텀이 있어요. 스타스 오스티오제네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기존에 브레네막 같이 반질반질한 턴드 서페이스, 스무스 서페이스에는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나면 여기는 뼈하고 닿지만 여기는 뼈하고 닿지 않죠. 그러면 여기 뼈하고 닿지 않은 데에서 뼈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차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디스탄스 오스테오제네시스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근데 SLA를 만드니까 SLA 그 까칠까칠한 엄청난 표면적에서 여기는 먼저 여기에 뼈세포가 붙고 여기서부터 뼈가 차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뼈가 차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차들어오다가 여기 안에 박테리아가 인베이전된, 박테리아가 침투될 염려가 많아. 근데 여기서부터 차들어오면은 훨씬 더 안정적인 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LA가 이렇게 훌륭합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라는 게 꼭 묻어야 되고, 이제 임플란트라는 게 꼭 6개월, 3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다 돼. 근데 단점이 있더란 말이에요. 꼭 아까 그 우리가 얘기한 콘택트 오스테오제네시스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아직도 6개월, 3개월, 원장님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꼭 기다려. 왜 기다려야 되나? SLA를 만들었는데 아까 그러한 신생골 형성은 안 된다는 거지. 왜 안 될까요? 이걸 아시면 이제 오늘의 그 부분이 다 되는 거예요. SLA의 유일한 단점이 뭐냐? 소수성. 소수성은 물을 멀리하는 게 소수성이에요. 근데 소수성, 아까 치수성 있어서 콘택트 오스테오제네시스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왜? 아니요. 우리 병원에서 SLA를 까잖아요. 그러면 치수성이 없어요. 그 이유를 아시면 이제 그럼 치수성이 뭐가 좋길래? 이게 문제는 임플란트는 정해진 길로만 달리지 않아요. 이게 말하자면은 발치화도 해야 되고 이미디어트 로딩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배달될 때 어떤 거는 지난달에 생산된 거, 어떤 거는 재작년에 생산된 게 나한테 배달이 돼요. 유효기간만 안 지났으면 되지 않느냐. 자, 똑같은 로또 번호의 임플란트입니다. 자, 두 개가 똑같이 생산이 됐어요. 근데 끈적끈적한 선지피에다가 넣었다 뺐는데 하나는 이렇게 피가 쫙 딸려 올라오고 하나는 이렇게 피를 몰아내고 있단 말이죠.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거가 과연 뼈가 될 때 어떤 역할이 도움이 될까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뼈하고 임플란트하고 붙으려면 일단 드릴로 빵돌을 빵 뚫고, 그러면 뼈 안에도 혈관이 있으니까 저렇게 적혈구, 백혈구, 단백질 막 이런 게 혈관에 터져 나와요. 그러면 먼저 뼈하고 임플란트하고 붙으려면 임플란트 표면에 이렇게 피브린이라고 하는 거미줄같이 이런 피브린 네트워크, 혈관에 피딱지가 먼저 생기기 위한 이런 또 생기고, 그 위에 이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먼저 붙어야, 무조건 단백질 외우셔야 돼요. 단백질이 먼저 붙어야 골아세포, 오스테오블라스트라고 골아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뼈를 만드는 세포로 변하면서
거기서부터 뼈가 자라나면서 임플란트 표면에서부터 뼈가 만들어져서 올라오고. 그래서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게 쟤네들이 달라붙으려면 피가 달라붙을 수 있는 치수성이 있어요. 물이 달라붙을 수 있는 치수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붙어야 돼요. 첫 번째 요건이고. 자, 그렇게 되니까 아까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콘택트 오스테오제네시스 이게 임플란트야. 임플란트 표면에서부터 뼈가 저렇게 단백질이 달라붙어지고 뼈가 만들어지면서 이 갭을 채워가야만 되는데 보통은 치수성이 없단 말이지. 치수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깥에서부터 뼈가 만들어져서 안으로 쳐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 안에 뭐 세균 같은 게 있고 그동안에 얘가 조금씩 움직이게 되고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콘택트 오스테오제네시스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블라드 클롯이 달라붙어요. 아까 거미줄 같은 거 있었죠? 혈병. 이 혈병이 달라붙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미줄 같은 게 있어야 그 다음부터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액션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가 달라붙어야만 거기서부터 뼈가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피가 안 달라붙으면 여기서부터 뼈가 차들어오게 돼서 나중에 마지못해 그 안에 갇히는 형태. 가끔은 임플란트가 엑스레이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흔들린다고 온 거 있어요. 빼보면 그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디스탄스 오스테오제네시스로 힐링이 된 거죠. 로딩 딱 가면 환자가 흔들려요 했는데 엑스레이 괜찮은 것 같은데 돌려보면 거꾸로 빠지는 거예요. 진정한 골융합이 안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피브린 네트워크가 달라붙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여기서 이 고란세포,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피브린 네트워크를 타고 이 꼬마들이 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줄이 없으면 저 위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 슈퍼맨이 아닌데. 그지만 줄만 있으면 어른 아닌 꼬마들도 다 갈 수 있는데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면 치수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임플란트의 SLA에서 치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치수성 우리 있습니다. 우리 데티스에서는 치수성 우리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실험을 했어. 근데 대부분 그 실험이 어제 임플란트를 만들고 오늘 테스트를 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티타늄 임플란트 SLA 표면이 갈수록 늙어가요. 자, 여기다가 이게 이제 SLA 표면 처리를 하고 티타늄 원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몽땅 생산을 하고 바로 물을 떨어뜨려 봤어요. 물이 완전히 쫙 터지죠. 지금 만들었으니까 SLA 처리. 다음날만 돼도 조금 덜 돼. 그러다가 뭐 한 달, 석 달을 했더니 물이 어떻게 돼? 지금 좀 해상도가 떨어지는데 물이 이렇게 둥글둥글 떠 있어. 우리가 어떤 옷은 물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돌아다니고 어떤 옷은 딱 스며드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임플란트가 늙어갈수록 치수성이 없다. 이게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그게 4개월이에요. 자, 내가 까봤어. 우리 병원에 들어와 있는 다 SLA, 다 열어봤어. 도대체 나한테 얼마 만에 배달되나? 자, SIC 얼마 만에 배달될 거야? 4개월 내에 우리 병원에 올 수가 없어. 그 해외에서 오는 애들이니까. 심지어는 거기서 선적도 안 돼. 실험은 어제 만들어진 거 같고 하고 나한테 줄 때는 3년 된 거, 2년 된 걸 준단 말이야. 그러면 뭐 이거 말도 할 수 없이 치수성이 없어. 그러니까 아까 SLA가 뭐 스트라우만이 발표한 그런 논문에 나오는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에이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SLA의 유일한 단점은 에이징이고요. 에이징이 모든 것들을 혁명을 못 일으켰던 이유예요. SLA 같이 좋은 거 가지고. 임플란트 노화는 왜 일어나느냐? 에이징은 타나막이 주 원인이에요. 타나막이 뭐예요? 타나막은 뭐냐면 이게 임플란트잖아요. 이게 임플란트 표면 위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플라스틱 막이 생기는 거예요. 비닐루가. 주 원인은 뭐냐? 임플란트 패키지 중에 플라스틱으로 안 돼 있는 패키지가 있을까? 본 적 있어요? 여기 임플란트들 파시는 분들이. 없잖아. 임플란트 껍데기에 있는 플라스틱 성분이 이게 공기를 타고 날라와요. 물을 타고는 안 날라와요.
그래서 공기를 타고 날아오면서 임플란트 성분에 있는 그 플라스틱이 뭐냐면 이게 사실 알고 보면 폴리머잖아요. 폴리머는 화학적으로 뭐 C 뭐 이렇게 카본을 중심으로 석유에서 만드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탄소 성분들이 날라와서 붙고 그거를 또 한 번 부추기는 것 중에 하나가 감마소독 넣어야잖아요. 감마소독을 넣으면 전하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걔는 음전화 빡 생기고 그 다음에 양전하가 있는 이 카본에서부터 이게 날라와서 껍데기에 붙기 시작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임플란트 표면에다가 비닐로 코팅을 해놓은 상태가 됩니다. 그럼 그거 떼어내야 되겠잖아요. 비닐로 코팅을 했는데 그게 임플란트가 달라붙겠어요? 그래서 뭐 물론 완전한 코팅은 아니지만 부분 코팅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없애자. 아까 그 교수가 누구냐면은 오가와라고 하는 교수예요. UV 처리에서는 대가인데 그분이 그래가지고 포토 펑션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일본 분이신데 미국의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포토 펑셔널리제이션이라는 걸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임플란트라는 거 SLA를 어떤 회사 거든지 갖다가 여기 보면 오스템도 있어요. 갖다가 우리가 표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좋은 임플란트로 변합니다. 자, 똑같은 날에 생산한 건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는 처리를 한 거고요. 이거는 저거 처리하지 않은 거고 처리를 한 거예요. 포토 펑션.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다양한 회사의 임플란트에 테스트를 했고 안 했고 이건 한 거예요. 똑같은 로또 보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같은 라인에서 같은 회사에서 생산을 했지만 분명히 다른 임플란트인 거예요. 아예 굉장히 다른 임플란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를 어떤 회사 거든지 SLA는 다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이 사람이 이 기계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선생님들이 몇 분 샀어요. 기계 한 대에 4,500만 원 정도 하고요. 램프가 1년 되면 나가는 게 아니라 꺼져요. 그러면 한 1,000만 원 가까이 내고 램프를 켜야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이거를 소독해서 이걸 넣고 빼는 그런 툴 같은 것들을 하나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이거 아스트라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이게 그리고 UV로 했거든요. UV는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적어도 24시간이에요. 내가 내일 환자가 오는데 4.5에 10mm를 해야 돼. 근데 4.5에 10mm를 해서 오늘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꼭 넣어서 해야 되는데 해보니까 4.0에 10mm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럼 못 쓰는 거고 못 쓰는 거잖아요. 임플란트 까서 버리고 까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효용성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망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그 논문을 무지하게 썼는데 어쨌든 UV를 가지고 그때만 해도 UV밖에 없을 때니까 UV를 가지고 이런 안티에이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에이징이 되고 하는 방법이 UV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 이게 하이드로카본이에요. 이게 아까 플라스틱 꼬치밥처럼 이렇게 생긴다. 하이드로카본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UV다. 그래서 사실은 하이드로카본을 제대로 없애려면은 약 한 24시간. 그래서 포인트 같은 데도 24시간 이상 돌리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근데 사실은 몇십 초만 돌려도 시수성은 좋아져요. 그래서 카본도 어느 정도는 없어져요. 그렇지만 효율이라는 게 제대로 빼내려면 그렇다. 그래서 사실은 하이드로카본을 없애는데 가장 먼저 상용화에 초점을 맞춰준 게 UV이고 그걸 두 번째 패킹을 안 까서 어떤 오염에 대한 문제를 없게끔 만든 최초의 회사는 포인트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보면은 글씨가 전혀 안 보이네요. 자, 해석을 해줄게요. 보여도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보통 SLA는 생산을 되게 되면 에이징, 나이를 먹는다. 그리고 SLA를 생산을 했는데 물속에 들어있으면 나이를 먹지 않는다. 자, 물속에 들어있는 임플란트, 여기 리미도 팔죠? SLA 액티브, 물속에 들어있죠? 그러면 물속에 있으면은
변질되지 않는 특수한 물속에 있으면은 이 껍질에 있는 카본이 그걸 타고 건너가서 표면에 달라붙기가 어려워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뭐라고 써있냐면 UVC를 써거나 UVA를 쓰거나 플라즈마를 써라. 이렇게가 논문이 이게 2018년도 논문이에요. 자, 플라즈마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플라즈마는 크게 임플란트 표면 처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상온 대기압 플라즈마, 진공 플라즈마. 상온 대기압 플라즈마를 상품화하는 우리나라 회사가 있어요. 전혀 걔네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있었는데 네오바이오텍이 이 상온 대기압 플라즈마를 합니다. 자, 상온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려면 제가 아까 굉장히 어렵다고 했죠. 대기압에서 특히 더 뭐가 있어야 된다? 아르곤이나 네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야, 그 장비 좀 가져와봐. 그러면 장비는 프린터만 하네. 그거 딱 놓고 잠깐 더 내려갔다 올게요 하고 네온 가스통을 짊어지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가지고 파이프렌치로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수실에 놓고 쓰라고. 저도 있어요. 나오자마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진공 플라즈마입니다. 아, 진공 플라즈마를 다 쓰지 왜? 진공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센 진공을 잡아야 되고 고급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공을 잡으면 그 안에서 아무런 기체를 넣지 않고 어떤 다른 첨가물을 넣지 않고 플라즈마가 발생을 하는데 퀄리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2016년도 논문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임상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SLA로 처리된 임플란트 표면에서 상온 대기압 플라즈마. 왜 이렇게밖에 논문을 못 썼을까요? 그때 아무도 진공 플라즈마를 논문 쓸 정도의 프로토타입마저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했는데 논문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이 상온 대기압 플라즈마로 임플란트를 이제 했던 회사예요. 그래서 릴라이온이라고 이제 유럽에 있는 회사인데 사실 저는 이 회사의 어떤 것들을 보고 아, 이게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플라즈맵의 연구팀들하고 계속 일단 상온 대기압 플라즈마는 이렇게 번개가 쳐요. 표면에 고루고루 입혀지지 않습니다. 불안정한 데서 생산이 되고요. 이게 되게 번개가 치거나 스파크가 일어나거나 이렇게가 돼서 만들어지고 저 아까 가스 넣는 거 봤죠? 얼마나 참 위태위태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똑같은 로또번호를 닿았을 때 타고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시제품을 제가 같이 개발한 거고 이건 이제 진공을 잡는 거예요. 이 진공을 잡으면은 뭐가 일어나냐면 방전이 아까 그런 스파크 방전이 아니라 이걸 글로우 방전이라고 합니다. 글로우는 이렇게 구름처럼 쫙 이렇게 뜨는 이런 그래서 이 글로우 방전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완벽한 플라즈마의 발생이 진공 플라즈마예요. 그래서 얻어지는 게 세 개예요. 첫 번째 하이드로카본을 없애는 그래서 카본을 없애는 거하고 슈퍼 하이퍼 필로시티 이건 뭐 초신수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 이게 이제 메탈이 원래 들어가 가지고 감마 라디에이션을 받으면은 전하가 변해버리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전극을 한번 딱 걸어줌으로 해서 다시 양전하로 바꿔서 뼈가 잘 달라붙을 수 있는 전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의 변경, 그 다음에 초신수성, 그 다음에 하이드로카본의 말하자면 탄화막의 제거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스테빌리티 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스테빌리티 딥. 여기에 있는 이거는 뭐냐면 뼈가 만들어지면서 고정력을 증가시키는 어떤 곡선이에요. 뭐가 들어가면. 근데 여기 있는 이 곡선이 뭐냐면 처음에 내가 임플란트를 두드려 박을 때 세게 박았어. 근데 한 달 있고 나서 힐링만 풀르면 어떻게 돼? 힐링 돌렸는데 임플란트가 딸려 올라와요. 그건 뭐냐면은 뼈가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이게 또 조금 복잡해요. 간단하게 뼈가 처음에는 단단하다가 점점점 물러지는 거예요. 이 뼈가 생성되는 부분에 약간 우리가 용접을 하려면 내 살이 좀 녹아나가야 그게 이제 붙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보통은 대개는
4주 정도에 와요. 이거를 스테빌리티 칩. 임플란트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냐면 보통 처음에 나왔던 IS 값에 약 한 70% 정도, 100이라고 하면 70%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에요. 그때는 원장님들이 안 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플라즈마를 하고 봤더니 어때? 이게 되게 앞으로 올라가요. 일단은 첫 번째가 앞으로 당겨요. 보통 2주 없진 않아요.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있죠. 원리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곡선이 만나는 점이 되게 위로 여기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고 이 곡선이 상당히 더 처음에 있던 부분보다 올라오기 때문에 약 80%, 90%. 80%, 90%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 첫 번째,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고 얼마 안 돼서 보통 저는 상악은 2달 로딩합니다. 하악은 6주 로딩을 해요. 어떤 때는 5주, 더 좋으면 바로 로딩도 합니다. 근데 왜 빨리 바로 안 하냐? 잇몸이 안 만들어져요. 잇몸이 안 만들어져요. 사실 이래요. 그냥 우리가 목수로서의 생각은 이렇게 해가지고 60뉴턴 나왔으면 그냥 거기 계속 60뉴턴이 있는 것 같잖아. 그건 목수로서의 생각이고 생체적으로는 60뉴턴이 나왔는데 한 달 후에는 이게 한 30, 40 뭐 이렇게 떨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때 무너지기 때문에 바로 로딩을 못 했던 거예요. 그때까지. 근데 그게 50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플라즈마 앞에서는 이제부터는 원장님들의 로딩하는 거가 책에 나온 6개월, 3개월은 의미가 없다. 그건 브레네막이 아까 그 반질반질한 턴드 서페이스를 썼을 때 나왔던 이론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지금 이게 전자연기관 이게 하이드로카본이에요. 자, 하이드로카본을 띄어내려면은 전기를 걸어야 돼요. 전기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글로우 베큐um 플라즈마가 아까 얘기한 진공 플라즈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큐um 이게 진공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21 일렉트론 볼트 이상의 전기가 걸려요. 자, 우리가 진공 플라즈마는 아르곤 가스 안에 넣어서 이걸 하지만은 상온 대기압 플라즈마는 그렇지만 진공 플라즈마는 임플란트에 직접 전기가 걸려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진공 플라즈마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전구 있죠? 전구 보면 전구 안에는 진공이잖아요. 그 다음에 필라멘트 있죠? 그 필라멘트 부분을 임플란트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직접적으로 전기가 걸리는 거고요. 그게 20 일렉트론 볼트. 자, 그게 왜 중요하느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자, 이거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부분에 몇 가지 여건들이 있어요. 그걸 걸었는데, 이 전후가 여기가 바뀌어버렸어요. 표면의 어떤 형태가. 막, 전기 걸었더니 막 용접한 것처럼 뭉개져 버렸어요. 그럼 가치가 없는데, 먼저, 처리를 했어도 표면이 육안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다. 육안으로는 변화가 없죠. 치수성은 변화들어요. 그러니까 1차적인 통과예요. 그 다음에, 생물학, 거기에 이제 세균들 뭐 이런 것들을 보고요. 지금 그러고 나와서 이제 치수성을 본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제 개발할 때 당시에 슬라이드들이. 그러니까 우리 쭉 딸려 올라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부분에서 또 하나의 이제 혁명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아르곤 플라즈마 전기가 친단 말이에요. UV는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효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하이드로카본을 없애려면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걸어야 되는데 사실은 UV로 빛을 쪼여서 에너지를 표면에 걸어서 플라스틱을 띄어낸다? 그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가장 적합한 SLA의 표면 처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장비를 처음에 메가젠에다가 만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랜딩을 하게 된 거죠. 정말 신기했어요. 처음 만들었을 때. 이게 처음 만들었을 때인데요. 쫙 올라오죠. 네. 이게 이제 그렇게 지금 보면은
아르곤 플라즈마 지금 난 처음에 이것만 사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걸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따로 온 줄 알았어. 파이프렌치 들고 와가지고 여기를 지금 우리 병원에 있어요. UV는 이렇게 큰 탱크를 써야 되고 디오나 멘티스나 또 뭐 그 우스템프 서브에서 있는 뭐야 걔네들이랑 UV 이거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처리 모양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하이드로카본의 본딩 에너지가 13.6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치수성만 좋아지게 하는 건 쉬운데요. UV 몇십 초 쪼여도 쉬운데요. 자, 보통 이 UV를 몇 초 정도, 몇십 초 정도 쪼이게 되면 서페이스 에너지가 4 일렉트론 볼트 정도 나와요. 이 정도만 가지고 치수성은 좋아지는데요. 전하가 변하니까. 근데 하이드로카본을 띄어낼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는 안 나와요. 일부는 띄어지겠지. 그래서 아르곤만 돼도 8.2V 그 다음에 플라즈마 X 지금 이게 우리 플라즈마에 21, 20 이 정도가 나오니까 13.6 정도를 띄어내는데 가장 적합한 그러한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이드로카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부분과 확실히 차별성이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하나방이라는 게 사실은 이거는 원장님들 중에 이거를 생각해서 아는 원장님들은 저도 사실은 몇 년 전에는 이걸 생각해보지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내가 오늘 하는 이야기들. 아, 임플란트가 표면, 그러니까 여태까지 임플란트는 처음에가 이제 말하자면 밀리미터 단위야. 나사선이 위로 뾰족하냐 아래로 뾰족하냐 뭐 삼각이냐 사각이냐 그게 밀리미터 단위 밀리. 그 다음에 마이크로가 뭐냐면 아 나는 RBM이야 나는 SLA야 그게 이제 마이크로 단위거든. 지금은 나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론들을 정립해 나가는데 다행히 계속 떠들고 있어. 회사들이 막 UV 뭐니 거기에 연자들이 계속 떠들고 있어. 단언컨대 제가 정리해본 이야기. 지금 현재 이 진공 플라즈마의 플라즈맵의 진공 플라즈마는 단연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걸면 어떠한 SLA 표면도 최고의 임플란트 표면이 될 수 있어요. 자, 저는 그래서 표면의 전하만 없애는 줄 알았어. 근데 임플란트 표면을 이렇게 하다가 현미경을 보다 보니 여기에 샌드층 가루들이 박혀 있어요. 애칭을 해도 박혀 있고 조금씩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플라즈마를 진공 플라즈마를 돌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 자, 지금 이 컨트롤 30, 60 이게 이제 진공을 잡으면서 불순물이 빨려 나오는 거예요. 전자현미경은 전하가 변한지를 알 수는 없죠.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클린한 임플란트가 되는 거죠. 샌드를 안 치고는 SLA가 될 수가 없어요. SLA의 S가 샌드예요. 샌드 블라스트. 자, 그래서 이제 그거 말고도 또 제시를 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지르코니아의 처리예요. 이 지르코니아 또 이 진공을 잡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걸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죠. 자, 지르코니아는 일단은 제일 나쁜 게 뭐냐면은 화학적인 결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임플란트 어버트먼트. 또 하나가 그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뭐냐. 지르코니아 강하니까 이게 교합 조정이나 뭘 하고 나면 우리 여기 기공 쪽에서 오신 분들 있지만 안에가 드글드글하게 가루들이 있어요. 그 에어로 분다고 안 없어지거든요. 그걸 돌리고 나면 일단은 접착제가 치수성이 좋아지면 접착제가 잘 먹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것도 돌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소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사실 굉장히 더럽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그래서 이러한 지르코니아가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곧 우리나라도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를 생산하는 회사가 이제 허가 신청을 냈다고 들었어요. 나올 겁니다. 제가 테스트하는 우리 기공장비로 깎은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2개를 갖고 플라즈마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떤 게 플라즈마 돌린 건가요? 그렇죠. 지르코니아 임플란트가 아직도 세계에서 각광을 못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치수성이 없어서 뼈하고 안 달라붙어. 원장님들이 뼈하고 안 달라붙는데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거냐. 스트라만이 요즘 난리죠. EAO 그 유럽 임플란트 학회 3박 4일 동안 테마가 2년 전에 지르코니아였어요. 이제 앞으로 지르코니아 시대가 열릴 거고요. 합성골 이식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리뉴가 뼈 장사하는 회사니까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프로토타입인데 이때 이제 합성골 이식제를 저는 정말 하고 싶었어요. 자, 골 이식제가 도대체 플라즈마 쪼인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이제 이 베이스를 설명할게요. 바이오스에서 제공한 회사 카탈로그에 있는 슬라이드예요. 마찬가지로 골 이식제예요. 가공성이. 거기에 일단은 단백질이 달라붙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뼈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골세포거든요. 뼈가 만들어지면서 오고 그리고 원래 이식했던 이식제는 없어져 줘야 돼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오래가는 이식제일수록 친수성이 없어요. 유리, 글래스, 옛날 글래스 같은 것들을 썼어요. 그 다음에 친수성이 좋은 이식제일수록 금방 없어져요. 그 중간을 찾아보니까는 참 어려워요. 내가 어느 정도 볼륨을 유지하고 빠져줘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자, 뼈 공부를 조금 해봐야 되겠네요. 여기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 아니에요. 우리가 갈비를 한번 봅시다. 갈비뼈를 보면은 맨 안쪽에 보면은 갈비뼈 딱 자른 부분 보면 안쪽에 갈색 나는 부분이 있죠. 그게 이제 골수, 해면골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이게 골막 마취할 때 이거 맞은 치밀골이 바깥에 있죠. 그게 이제 갈비에 보면은 우리 강아지들이 물어도 못 깨는 단단한 부분이 있고 그 외곽에 골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골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 갈비 먹을 때 쫄깃쫄깃한 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안쪽에서는 계속 그 골수에 있는 데서는 뼈가 만들어져서 바깥쪽으로 나오고 골막에서는 계속 뼈가 없어지는 거예요. 180일이 지나면 원래 있던 뼈세포는 하나도 없이 다 체인지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뼈가 한쪽에 이렇게 쭈글탱이가 돼 있어. 그러면은 계속 쭈글탱이 된 채로 리모델링이 되는 거죠. 고리식이라는 건 뭐예요? 이 쭈글탱이 돼 있는 거를 펴 올려서 고리식제를 넣고 막을 쳐서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텐트를 계속 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안쪽에서 만들어진 뼈가 내가 이식한 고리식제까지 흡수를 하고 거기까지 와주는 거예요. 그게 고리식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너무 적정 시간 정도로 유지를 볼륨을 해주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적정 볼륨을 유지하는 애들은 치수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일 잘 만든 회사가 바이오스였어요. 자기네 바이오스는 뭐가 좋다? 이거 바이오스 슬라이드에 나오는 거예요. 뭐 갖고 얘기해? 치수성 갖고 얘기하다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은 블러드 업테이크 치수성이야. 얼마나 물을 빨아 올리냐. 그게 뼈가 되는 거다. 이걸 원장님들이 다 알아요. 그냥 이 단단한 뼈를 만들어 봤더니 너무 친수성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구멍을 한번 뚫고 마이크로포어 뚫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친수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특수한 코팅을 하게 한 거죠. 이제 특수한 코팅 필요 없어요. 왜? 플라즈마가 다 그 일을 그대로 해줄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혁명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 혈액이 차서 이 표면의 다공성과 만나고 다공성 표면적 증가와 만나서 거기서부터 뼈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혈액이 가지 않는, 먼저 뼈가 만들어지려면 혈액이 간 다음에 거기 혈관이 생기거든요. 그 혈관이 생기는 부분을 되려면 혈액이 가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열어서 긁으면 보글보글보글하게 올라오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갖고 우리 바이오스는 치수성이 좋은 가장 완벽한 뼈입니다. 이제 이거를 갖고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니네만 될까? 플라즈마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했고, 똑같은 앰플에서 까가지고 이 위에 있는 거는 합성물 이식제를 플라즈마 처리를 안 하고 떨어뜨려 본 거예요. 뭐 억지로 적셔지긴 해봤지만 어때? 이거 혈액이 착 달라붙은 느낌이 없이 벗겨지는 느낌이죠? 아까 지르코니아 임플란트처럼. 얘는 어때요? 한 방울로 쭉 스며드는 느낌.
이게 이제 가장 싼 합성골 이식제 HA에 칼슘 포스페이트 코팅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저렴한 합성골 이식제도 합성골 이식제를 대부분 원장님들이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벌써 물하고 섞어보면은 드그륵드그륵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돼요. 근데 가장 저는 이게 이렇게 변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뜨려 본 거예요. 이렇게 벌써 이걸 탁 혈액에 떨어뜨려 보면 어떻게 되냐. 플라즈마 처리된 건 물속으로 탁 들어가요. 안 된 건 어떻게 둥둥 떠. 원장님들이 반품을 할 때 야, 그 뼈 못 쓰겠다. 물에 둥둥 떠다니고 알갱이. 왜? 저런 말하자면 밀어내는 성격의 어떤 이미 거기도 하이드로카본이 입혀져 있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보면은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직접 테스트한 거. 물에 들어가잖아요. 쫙 쓰면 이거 처리된 거예요. 똑같은 데서 까서 반은 처리하고 반은 안 한 거. 그냥 안 된 거예요. 플라즈마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아니에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정도 급이면 이게 합성골이 바이오스급인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저는 생각할 때 플라즈마 처리된 뼈는 무조건 바이오스급의 이상의 효과를 낼 거다. 저는 그렇게 자신합니다. 같은 로또 번호예요. 4.5에 10mm 같은 날 생산된 같은 로또 번호. 하나는 UV 24시간 돌렸어요. 하나는 플라즈마 처리한 거예요. 이것도 플라즈마가 상온 대기압 플라즈마가 그때 아르곤 플라즈마밖에 없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플라즈마 개발하기 전에 내가 플라즈마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40초 처리한 거. 하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죠. 그래야 세 개가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해서 아르곤 가스를 쏘이거나. 노말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자, 그냥 SLA가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하나는 24시간 정도 UV를 24시간이나 걸렸어. UV를 처리한. 자, 세 개. 플라즈마 아무것도 안 한 거 UV. 자, 동시에 물에 넣습니다. 물이 아니죠. 선짓국에다 넣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물에 넣으면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한 거. 올라올 생각을 아예 안 쳐. 좀 끈적끈적해야 차별이 되거든요. 거의 선지피가 끌어올리듯이 막 여기는 이렇게 불룩 솟는데 여기는 도망가고 저기도 막 거의 끝에까지 그 픽처 밑 바닥까지 여기 좀 떠 있잖아요. 그래도 안 올라와 UV도. 보면 빵꾸가 군데군데 나 있어요. UV로 한 건. 얘는 뭐 아예 실성이 없죠. 우리가 맨날 그런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건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가 항상 그런 걸 쓰고 있기 때문에 6개월, 3개월을 기다리고 이미디어트 로딩하면 실패를 하고. 제가 처음 우리 플라즈마 멤버들을 만났는데 저도 몰랐어요. 일단은 이 스터링크라고 하는 거를 봤을 때 이게 뭔지 뭐 니네 거 다른 게 뭐냐, 원장님들이 왜 니네 건 비싸? 나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스터링크라는 이 제품이 처음 이제 스터링크를 만났을 때 뭐가 다르냐 했더니 이제 파우치를 자기네는 전용 파우치를 쓴다. 그거는 이제 의사들이 듣기에는 별로 안 좋게 들리거든요. 야 니네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존슨앤존슨을 카피한 카스프라고 하는 회사의 큰 플라즈마 장비를 처음 썼었어요. 근데 그게 그지 같아. 왜? 뭐만 하면은 자꾸 그 청색으로 녹이 끼고 막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일단은 건조가 잘 안 된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를 하면 사실 플라즈마라는 게 꿈을 실현할 것 같이 소독기를 내놓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플라즈마 소독기는 무엇을 갖고 소독을 하는 거다? 매체가? 그래요. 사실은 엄밀하게는 액티베이팅 된 과산화수소 소독기예요.
과산화수소 기체 갖고 소독을 하는 거예요. 오토크레이브는 증기 갖고 소독을 하는 거죠. 고압 증기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과산화수소를 상온에서 액티베이팅을 하는 방법이 플라즈마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 파우치들을 쓰잖아요. 이렇게 일반 파우치를 보면 일반 파우치의 바깥쪽 면에 비닐루가 있고 안쪽에는 뭐가 있어요? 종이가 있죠. 그걸 어떻게 해? 우리가 이렇게 딱 밀봉을 해서 확 눌러가지고 집어 넣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이 안에 공기, 그 과산화수소 증기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깥은 비닐은 못 들어가, 걔도. 안쪽에 종이 들어가긴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걔도 들어가야 돼. 왜냐면 이 구멍을 촘촘히 내버려야지 크게 내면 어떻게 될까? 그럼 세균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봉지에 있는 종이를 통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게 플라즈마 돌리는 시간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를 만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뭐가 달랐냐면은 이걸 이렇게 연체로 넣는 거야. 그래서 소독이 딱 되면은 그때다 이걸 밀봉을 하는 거야. 그래서 파우치가 전용으로 있고 이걸 넣으면 그 다음에 밀봉을 해서 불과 7, 8분이면은 소독이 됩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바깥에서 넣는 것보다 열어서 아예 넣으니까 훨씬 멸균 밸리데이션이 좋습니다. 나 그게 되게 쇼킹했어요. 그러려면은 진공 잡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처음 본 게 얘네들은 뭐만 하면 자꾸 진공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치과에서는요.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큰 어떤 호소력이에요. 시간이라는 걸 이렇게 짧게 잡아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다. 굉장히 큰 거죠. 아까 우리 그 골 맞추기계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프랑스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이제 이 골 맞추기계의 메인 타겟은 뭐냐? 딱 호소해서 원장님들이 살려고 하는 거는 하악 6, 7번 딱 두 개의 치아예요. 나머지는 다들 잡어. 목적이 딱 하나야. 반면에 이것도 딱 타겟이 그래요. 빨리 어떤 것들을 확실하게 하려고 할 때. 그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거기서 받은 자료인데요. 저는 플라즈마 이 멸균기가, 스터링크 미니에서는 사실은 큰, 아까 그런 얘기. 그거는 멸균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멸균의 종류에서 완벽한 수술을 위한 멸균. 예를 들면 임플란트 수술은 거의 그렇죠. 더 센 거, 우리 종합병원 내에서 또 등급이 나눠져요. 심장에다가 카테터 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심장 수술하고 이거 진짜 세야 돼요. 구강내는 사실 소독을 한다고 해서 침 나오고 뭐 음식물도 있고 치석도 있고 그렇게 소독이 안 되잖아요. 배 가른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져. 가슴 가르면 얘기가 달라져. 이제 그 정도 급의 어떤 것들을 할 때는 확실한 호소력이 있어요. 수술 장비. 근데 우리 치과에서 대부분 소독이라는 개념에서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원장님들이 핸드피스예요. 핸드피스. 우리 핸드피스 하나 사가지고 우리 이상길 부장님 우리 병원에도 팔지만 나는 항상 생각해. 이 핸드피스가 소독 들어갈 때까지 몇 명의 입안에 들어갔다 나와야 소독이 될 것인가. 자, 오토크레이브에다 넣는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나 플라즈마 소독기 걔네가 뭐야? 걔네 EX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파우치에 넣어갖고 이렇게 넣는다. 물도 있고. 제일 문제가 파우치에 넣어서 포장하는 게 그게 제일 비싼 거야. 요즘같이 인력이.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완벽한 멸균이냐? 아니야. 적어도 이 사람한테 들어갔던 거 한번 이 사람한테 들어갈 때는 소독을 거쳤으면 좋겠다. 1인 1일 핸드피스가 안 되는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걸 관리하고 소독할 인력이 치과에 있지 않아요. 원장님들이 핸드피스 100개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핸드피스 100개 사면 직원 1명 더 써야 돼. 그럼 핸드피스 100개의 가격에 직원 1년 연봉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금액의 투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해서 만든 장비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라이트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면 막 이게 우리가 이오가스 멸균. 저도 이오가스 멸균을 개업 초년기 때부터 썼었어요. 근데 못 쓰게 됐어요. 왜? 여기 이오가스 멸균 팔아요? 안 팔죠. 옛날에 팔았었거든요. 근데 이오가스 멸균이 이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가 굉장히 유해한 가스예요. 근데 대부분 치과가 어떻게 있냐면은 그냥 배관을 이렇게 해서 창문에 구멍 하나 뚫어가지고 이렇게 내보냈거든. 근데 그 2층에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확한 처리 시설, 이오가스 멸균은 사실은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주사기 이런 것들이 전부 이오가스 멸균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큰 업체에서는 처리 시설이 있으니까 되지만 이제 개인 병원에서는 쓰지 말아라. 종합병원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됐던 거고 또 파우치에 다 넣어서 포장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플라즈마 멸균 이 부분이 됐죠. 그래서 뭐 사실은 멸균기 시장 현황 이런 거는 다 뭐 고객들이 찾아보시고 제가 타겟팅으로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 부분에서 핸드피스가 보면은 보통 120도까지는 된다 이렇게 써있지만은 이런 멸균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그걸 자꾸 돌리면은 이 증기소독으로 돌리면 수명이 거기 있는 오린 같은 게 다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야. 이렇게 넣어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핸드피스가 당일날 나온 걸로는 오후에 소독해서 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뭐 이런 치과도 있어. 한번 핸드피스가 납품이 되면 한 번도 소독을 안 하고 걔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소독을 안 하는 치과도 있어. 진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 시간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요구하는 정도가 지금 이게 이제 플라즈마 아까 봤어야 되는 이 부분이고 보통 요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이제 멸균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과정들을 거친다는 부분에서 제일 요구하는 정도 교차 감염 정도로 없애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뚜껑을 열면은 그 안에 이 홈이 있는데 이 안에 이제 어떤 굉장히 비싼 어떤 소독제를 넣으면 그것도 가치가 없는 비싼 건 안 되는 거나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효율성이 있게 되고 거기에 키트 그 다음에 핸드피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완전한 멸균이 될 때도 있지만 또 그냥 교차 감염을 예방하는 정도의 멸균에도 쓸 수 있고 다목적으로 만드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나는 제일 호소력이 있는 게 거기 보면 바스켓이 있잖아요. 그 바스켓 안에 핸드피스를 쫙 깔아서 놓고 그냥 진료실에서 하나씩 손으로 집어 쓰는 거. 첫 번째입니다. 이게 타겟 시장이에요. 파우치 같은 걸 안 쓰고. 자, 그러면 나는 그렇지 않고 방금 수술한 환자 키트를 써야 돼요. 그러면 키트는 원래 외관에 이미 파우치가 있는 거나 똑같아요. 요즘엔 중판만 딱 드러내면 되니까. 키트는 그냥 들어가고 이제 뭐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런 키트는 그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 수술할 때 쓰는 임플란트 엔진의 줄하고 그 다음에 핸드피스 정도를 같이 넣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용량이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바로 10분 만에 그 다음 환자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건 완전 멸균도 되고. 자, 그러고 나서 다른 바스켓에서는 핸드피스 100개를 넣어가지고 100개 안 들어가나? 몇 개 들어가지? 100개 안 들어가지. 100개 소독할 수가 없어. 소독하는 치과는 뭐 하나 더 사라고 그래. 오전에 핸드피스 100개가 나오면 하나 더 사라고. 그래서 그런 거. 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서지컬 가이드도 있고 교정 장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뭐야? 교차 감염을 예방하는 정도의. 근데 이거 나중에 지금 왜 핸드피스 1인 1 핸드피스를 정부에서 단속을 안 하는 줄 아세요?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단속하는 그 순간 치과가 마비야.
근데 그런 걸 소독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걸 안 해주고 하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파업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유일한 현재는 솔루션이에요. 만약에 이게 서클이 잘 되고 잘 되는 데가 있으면 플라즈맵에서는 이거를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에서 쓰는 단순 제품, 그 다음에 수술할 때 쓰는 제대로 된 멸균이 동시에 효율적으로 경제적인 가격으로 될 수 있게. 나머지들은 다 소독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를 그냥 만들어. 이거를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막 이런 건데 약간 치과 전용 기계 정도로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키트가 덴티스트 거는 안 들어가요. 덴티스트가 금형이 너무 큰 걸 했어 원래 원금형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현재로 지금 멸균에 대한 이슈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벽한 멸균의 수술키트를 위해서 산다, 이 부분보다는 우리가 적어도 환자한테 이 정도는, 이게 또 직원들도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막 금방 환자에 있던 거를 한 100명 입에 들어갔던 거를 내가 스케일러로 하고 있다. 참 찝찝하 눈에 들어오고. 근데 한편으로 무조건 다 소독을 막 세게 해라, 파우치에 넣어갖고. 그거 더 싫어해. 왜냐면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파우치에 넣지 않고 현재 그 플라즈마 소독을 넣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라이트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너무 길게 가면 좀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